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뭐 튤립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버블 현상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보가 네. 정보가 요즘은 뭐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가만히 TV만 틀어놔도 네. 주식 방송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네. 제대로 분석해서 내 걸로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정보는 나한테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내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어떤 정보는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꾼들이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는 맞아요. 네. 관련 없는 얘기를 막 던집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네. 그 질문하면 없어 보여요. 아는 척을 해요. 예. 그거. 예.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스팸 전화, 광고 전화가 하나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딱 여보세요 했더니 근데 거기 요새는 앱이 좋아가지고 광고인지 다 뜹니다. 네. 근데 이제 하루가 무료할 때 저는 그래서 일부러 받아봐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가냐. 네. 그래서 이제 받아보면 가끔 주식 영업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녹음을 눌러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로 만들고 제가 그러거든요. 걔네들 이제 골리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그분들도 아세요? 그건 모르죠. 근데 오늘은 딱 전화하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송도에 저희가 무슨 회사인데요. 무슨 오피스텔 분양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재테크 같은 거를 잘 못해가지고. 모른 척 하시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거기에 앞에 쿠팡도 들어오고요. 뭐 진로도 들어오고요. 뭐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뭐 이렇게 투자 같은 거에 젬병이어가지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월세 받으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안 바쁘세요? 끊기지 않는. 아니 주식이라는 게 전혀 바쁜 일이 아닙니다. 네네. 주식은 한번 투자해놓고 아까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를 3년 전에 발견했다면 그거 3년 후에 이익이 15배 오르겠네? 하고 투자해놓고 3년 동안 놀아도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을 거잖아요. 이게 드라마랑 영화가 이게 참 이게 허구가 많아요. 완전 허구죠. 모니터 이렇게 있고 모니터 3-4개 있고 핸드폰 계속 보면서 밤새. 네. 이렇게 받으면서. 네, 그거를 저희 방송국에서 회사 이제 스케치 따라오면 꼭 그걸 요청하세요. 모니터 여러 개에다가 블룸버그 같이 막 뭐 띄워놔. 제발 좀 띄워놔라. CNN 방송 틀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 한번 연출 들어갈게요. 실제로는 생각하는 게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주식 투자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을 좀 제한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나는 요 정도만 볼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으면 제대로 된 판단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 안 보셨으면 좋겠고 주간 동향, 일간 동향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그 시간에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진짜 어떤 회사인지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면 보통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돈 어떻게 벌냐 알려달라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거는 알려드릴 수도 없고 가르치는 일도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1-2시간 특강 시간 내에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그거 중요하죠, 그거. 네. 거래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래 상대방한테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사실은 내가 뭔가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할지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저한테 전화 온 그 광고 하는 사람도 자기네가 그렇게 월세가 많이 나오면 자기가 하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전화하시는 분은 돈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콜센터 막 시끌시끌해요. 그 콜센터 직원들 그렇게 많이 고용할 만한 그런 부자가 굳이 이걸 나한테 왜 팔려고 할까? 근데 제가 지금 맨날 이런 방송국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이 제작진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유튜브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얘네가 왜 할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한테 정말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여기 지금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명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벌써 유명하신데 뭘.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도 한도 없죠, 원래. 정말로 그 약간.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하실걸요? 길거리에서 다 알아보고 이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 변곡점 갈 때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유명해지면 불편해진다고 제가 아는 연예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동네 목욕탕도 못 가요. 그때까지 잘 가보고 못 싶어요. 아니, 써니킹 선생님은 아니, 저는 가면. 가도 되는데 말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목소리가 지문이어가지고, 아, 저 씻고 있다가, 저 사람 역사 강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일간 동향, 네. 주간 동향, 뭐 이런 거 네이버 금융에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그 왜 할까? 그 사람들이. 일간 동향, 주간 동향을 하는 사람들이 증권사, 그 다음에 언론사, 이렇게 크게 그렇죠. 두 가지란 네. 말이죠. 증권사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정보를 줘가지고 거래를 유발하는 거예요. 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그 주식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이 전략 해야 돼. 자꾸 얘기를 해서 사타 팔았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다 믿어요, 그분 말씀을. 왜냐면 더 전문가인 것 전문가니까. 더 같으니까. 전문가니까.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뷰수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클릭수 그 늘리고. 클릭수가 늘어나면 그 네이버한테 돈을 받는 금액이 커지거든요. 언론사가. 네.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나를 알려줬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열심히 읽어야 돼. 오늘 환율이 어땠는지, 내일 금리가 어떨 건지 공부를 해야 돼. 파월 의장 얘기를 밤새도록 요새는 막 라이브로 번역돼서 나온 거 막 듣고 오세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상담 와가지고 막 어저께 파월이 이랬는데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저 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가 많다는 게 사실은 기준이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더 일인 판단을 것 같아요. 못하게 헷갈리게 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나쁜 의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런 폐해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피라미드 사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가 해준 얘기인데요. 책에서. 만나신 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알디니가 한 얘기 뭐냐면, 이 치알디니는 실제로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겪은 얘기를 책으로 쓰거든요. 근데 피라미드 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관광버스 같은 데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버스 안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뭐 음악 소리도 시끄럽고, 근데 그때 이미 다 설득이 끝난다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요? 네, 버스 안에서 완전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정보를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럼 일부러 시끄럽게 만드는 건가요? 네네, 일부러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저기 우리 노인분들 네. 그 피라미드 사기 복잡한. 치기 전에 앞에 이제 그 품바 공연도 하고 너훈아 씨 나와서 노래 한 곡도 부르고 진짜요? 그때 딱 파는 거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분별력이 흐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설득은 다 끝난 상태고요. 아. 가면 그냥 사인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정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지금 들은 정보들을 몇 개는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몇 개를 적어보시면 이게 100개가 들어갔다고 해도 머릿속에 남는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들이고, 그럼 적고 나서 그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그나마 좀 구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분위기상 아니요, 현장에서. 안 해보셔서 그래요. 아쉬운가요? 네네. 그게 조용한 곳에 잠깐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면 네, 되니까. 그러셔도 되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근데 보통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하고 잘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주린이로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채권이랑 주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네. 또 채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건 경제가 아니라 역사적 팩트를 얘기할 때 채권 얘기하면서 빠질 수가 없는 게 이른바 미시시피 버블이거든요. 1720년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폭망하는 과정 스텝 1이었었죠. 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 팩트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루이 14세가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루이 14세가 정말 돈을 많이 쓰고 대표적으로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프랑스 경제가 거의 폭망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72년 동안 황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그러니까 넘버 원은 루이 14세, 넘버 2 가장 오래 집권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2세, 70년. 영조는요? 영조는 5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한 거예요? 10대부터 하나요, 그 사람들은? 루이 14세는 거의 10대 초반부터 황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증손자가 루이 15세가 돼요. 기다리다가 스탠바이 하다가 나머지가 다 아들 죽었구나. 손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증손자가 이제 루이 15세가 되는데 루이 15세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삼촌 오를레앙 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섭정 대신 통치를 해주는데 그때 상황이 프랑스가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 건설, 그다음 수많은 정복 전쟁,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발행을 했어요. 네네.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디폴트를 막 선언하는 거예요. 못 갚겠다고. 그러면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채 이자율을 한 30% 40% 올려줄 테니까 또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폭망 직전까지 가요.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15세가 이제 그 즉위를 한 다음에 조금만 손대면 톡 하고 이제 프랑스 경제는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때 평가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현대의 금융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기꾼 존 로가 오더니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내가 프랑스 경제를 살릴 방법이 있다. 뭐냐? 지폐를 만들자. 무슨 소리야? 돈이라는 건 금화, 은화, 이 실물 거래가 하는 게 돈인데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된다고? 나만 믿으라고. 금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방크 제너럴이라고 해서 프랑스 최초의 은행에 넣어두고 요대로 액면가 숫자 그대로 지폐를 찍는 게 아니라 많이 찍어내도 된다. 어차피 모든 그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없다. 돌리면 된다고. 현대 금융의 아버지 맞네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지금 보면.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은행이죠. 모두가 은행 가가지고 예금 주세요 하는 순간 우리나라 뱅크런이요. 모든 은행은 망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은행이요? 모든 어떤 은행도 그 예금주가 당일날 가가지고 돈 주세요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돈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하는 게 정말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당장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제가 돈을 빌렸어요. 내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날까지 못 주면 디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방크 제네랄이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돈을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나라 빚이 많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존 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사나 국가에서 보증해서 만들어달라. 미시시피 회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시피 회사가 당시 미시시피는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지금의 그 루이지애나가 루이 14세 땅이라는 말인데 그 루이지애나의 대표적인 도시가 그 뉴올리안스인데 뉴올리안스의 원래 이름이 뉴오를레앙이거든요. 지금 내가 프랑스 타운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금이 널려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시피 회사에 투자를 하라. 단 조건이 있다. 투자 조건은 우리 회사 주식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국채로 사가라. 그래? 어차피 이 회사는 되는 회사니까 국채 그래 내가 가져가라고. 그 대신 주식을 달라고. 그런데 이게 뻥이야가 돼버리고 진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네네. 루이지아나는 금이 없으니까. 루이지아나는 금이 없어요. 네네. 재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I said dreams are true. 죄송합니다. What a wonderful. 대박! 이래! 이거 쇼츠로 만드셔야 돼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계속 투자를 하겠지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왕실부터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저 왕자들 쟤네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 미시시피 저 주식회사. 저 뭔가 있다. 그래도 똑똑했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이 왕실의 매도까지 딱 눈에 보고. 일제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히 미시시피 주식회사 가가지고 내 주식 내놓으라고 현물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미시시피 이 회사의 그 결과는 이래요. 일단은 프랑스 정부의 국채를 다 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빚은 다 없앴지만 프랑스 경제는 망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빚은 없어졌지만 나라는 망했다. 그러니까 국채 채권이랑 주식이랑 차이가
뭔가요, 이게요? 결과적으로 하나만 들자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는 거죠. 주식은 그 회사의 자녀이익 배분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 회사가 잘 됐을 경우에는 끝도 한도 없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돈 빌렸다는 가정을 해봤는데 교수님한테 제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것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사업체를.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아무리 대박이 나도 교수님은 저한테 대박 났으니까 더 많이 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적힌 그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자와 원금을 저 갚기만 하면 끝나는. 다만 제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망했더라도 제가 갚아야 될 의무는 여전히 있는 게 채권. 돈 안 갚으면 고소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채권의 차주가 나라인 게 국채인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시고 저도 1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체를 했으면 반반 투자했으니까 그 기업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자녀 이익 네. 투자하고 월급 주고 뭐 임차료 내고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항상 반반 가질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 다만 반대로 망하게 되면 어차피 나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그게 이제 주식하고 채권의 차이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이 결국에는 둘 다 사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져 버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로입사세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그것도 사기였던 거고 그걸 가지고 금이 있어서 사업성이 되게 좋다라는 식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해가지고 100만 원 주시면 1억으로 불려드릴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런 아이템이 없었던 거죠. 없었죠. 그것도 사기. 아. 두 개 다 사기가 뭉쳐가지고 프랑스가 망했다는 슬픈 얘기. 문제는 그 프랑스 정부가 사기를 친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가 돈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른바 회사채군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네. 나라가 빌려주십시오 한 건 국채고. 네. 일반인들도 국채 살 수 있나요,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비싼가요? 비싸죠. 국채는 최소 거래 단위가 비싸요. 근데 하지만 그게 비싸다 싸다가 아까 이제 황제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단위가 비싸냐 싸냐의 개념하고 그리고 그게 고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 개념. 내가 이걸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냐 아니냐의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인 거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그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냥 주가가 얼마 올라갈지만 보통 많이 네. 생각하시는데 좀 전에 설명하신 게 배당이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이익금. 네. 그래서 보통은 배당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그 기대 수익하고 이런 걸 같이 계산해서 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배당은 거의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재밌는 게 일반 투자자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강조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죠. 당신 주식 해보셨어요? 뭐 앞으로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한다고요? 그럼 더블 정도. 그럼 여기 이제 큰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더블이라고 하는데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1년 후에 200이 되는 거랑 10년 후에 200이 되는 거랑은 수익률이 아예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기간에 대한 개념을 안 두냐 하면 나는 어차피 주식은 단기에 사고 팔 거니까 기간 자체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단기라고 해서 1년이라고 쳐보면 그분들은 그거보다 짧지만 1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1년에 100%를 수익을 꾸준히 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워런 버핏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합쳐서 19%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연간.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 중에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연평균 30%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록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더블. 1년도 아닌 한 3개월, 6개월 내에 더블. 그럴 때 어떤 충고를 하시나요? 제가 이 충고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해드리죠. 버핏이랑 피터 린치랑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벌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거울인데,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성장할 거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GDP가 연 2%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 맞이해 않는 미국의 평균 지수라고 하는 S&P 500이 연평균 10% 올라요. 연평균, 펀드 매니저 다 합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한 어려운.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마 저는 더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귀에 안 들어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주변에 더블 혹은 따더블 이런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그것만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어떤 분야에 뭔가를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얘기를 일단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식 시장이든 투자 시장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야, 나 300%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 후광이 미치면서 그렇죠. 전문가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일회성 그 사건은 실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